여러분 바로 EKF 슬램 오늘 마무리를 짓고 그 파티클 필터 설명하고 이제 이론 강의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한 대로 EKF 슬램이라고 하는 것은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를 이용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로컬라이제이션이었거든요. 자기 위치 추정하는 거. 자기 위치를,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 위치라고 하는 거를 스테이트라고 보면 그 스테이트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칼만 필터의 원래 취지하고 딱 들어맞는 예제인 거예요. 자기 위치를 추정하는 거. 추정하는 방법은 초기 위치에서 시작해서 내가 로봇이 뭐 바퀴가 있고 뭐 모터가 있으니까 움직이면 다음 스텝에는 어디가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움직이는 관련된 그 모션에 관련된 모델을 이용해서 다음 걸 프리딕트를 해요. 예측을 해요. 그쵸? 근데 물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과목에서는 모든 가정이 뭔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측정하거나 모든 뭔가 다음 움직임이 있을 때는 항상 노이즈가 낀다.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 불확실성을 그러니까 베리언스 혹은 코베리언스로 표현을 한 거고, 그렇게 해서 다음 위치를 추측을 해요. 프리딕트를 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정말 맞나? 하고 좀 측정을 해본 거죠. 메저먼트를 딱 한 거죠. 옵저버를 하든 메저를 하든 센싱을 하든 뭐 같은 얘기예요. 딱 측정을 해요. 했더니 내가 원래 분명히 여기 있다라고 표시가 돼야 되는데 측정을 해보니까 좀 다르네. 당연히 다르겠죠. 왜? 그 측정하는 센서조차도 오차가 존재한다. 우리가 뭐 값비싼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라이다도 오차가 존재하고, 카메라는 말할 것도 없이 오차가 존재하고, 이 모든 센서에 오차가 존재한다라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측정해 보니까 내 위치가 원래 여기라고 측정이 돼야 되는데 아니네. 그쵸? 그러면 뭐가 맞는 거지? 측정한 게 맞는 건가? 내가 프리딕트를 한 아까 이 전 스텝에서 내가 이렇게 움직였을 거야 라고 하는, 왜냐면 움직이는다는 걸 모터를 내가 구동시킨 거잖아요. 그 모터를 구동을 누가 시켜요? 로봇이 지 스스로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그 명령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프리딕트를 한 건데, 그 프리딕트에서 나온 지금 위치와 측정에서 나온 지금 위치하고 당연히 다르겠죠. 이것도 오차고 이것도 오차니까. 그러면 이 둘 중에 뭘 더 믿어야 되지? 얘를 더 믿어야 되나? 프리딕트한 걸 믿어야 되나? 메저먼트를 한 걸 더 믿어야 되나? 그거를 뭐를 더 믿을까를 그거를 어떨까? 비율을 정하는 게 칼만 게인인 거예요. 칼만 게인을 통해서 프리딕트한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은데, 혹은 이거 메저먼트한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프리딕트한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이거를 적절히 섞는 거야. 섞는 비율이 칼만 게인이고, 칼만 게인은 그래서 0에서 1 사이의 값이에요. 분수니까 분의, 그러니까 우리 비율을 할 때 보면 제일 큰 값이 1, 제일 작은 값이 0, 그리고 그 사이 값이잖아요. 그쵸? 섞었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칼만 게인이 진짜 묘수인 게, 이거는 요 프리딕트한 값이 조금 내가 이건 프리딕트한 값이 조금 맞는 것 같아 라는 좀 자기만의 확신이 생기면 이걸 더 반영을 하고, 매조한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더 섞는 거예요. 그거를 더 값을 그거를 더 많이 이제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쵸? 이 비율, 그러면 너 뭐 프리딕트 한 게 맞는 것 같아, 메저먼트 한 게 맞는 것 같아, 그 맞는 것 같은 그 확실성에 같은 얘기가 불확실성이겠죠. 너 확실해? 라고 물어보는 거나, 야 너 그거 불확실하지 않아? 그거 물어보는 거 같은 얘기잖아요. 그쵸? 확실한 거는 0에서 1 값이면 불확실성은 1 빼기 0에서 1 값이겠죠. 그 반대 그런 개념이니까. 그래서 그게 불확실성이 뭐예요? 바로 베리언스가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리언스를 이용해서 칼만 게인을 구하고, 그 칼만 게인을 이용해서 프리딕트한 값을 더 고려할 거냐, 메저먼트 한 거를 더 고려할 거냐, 그거 비율. 그거를 계속 리커시브하게 계속 업데이트 해갖고 가는 건데, 그 칼만 필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슬램에서도 쓰기가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슬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스테이트를 그 내가 에스티메이션 하면서,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는, 그쵸? 그 단계에서는 지금 슬램 그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를 쓰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딱 하나 차이는, 슬램에서 딱 하나 차이는, 로봇이 움직이는 거 오케이. 그거에 대한 스테이트를 추측하는 거, 그거는 당연히 칼만 필터가 잘하는 거고, 거기다가 매핑, 지도도 만들어야 된다는 게 큰 차이예요. 근데 지도를 만드는 것도 잠깐 관점을 잠깐 반대로 봐요. 그러니까 로컬라이제이션은 주위의 그 환경을 내가 매저를 해서 내 위치를 추정하는, 그러니까 로봇의 위치를, 그 스테이트를 추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매핑이라고 하는 것은, 맵을 만드는 거는 그 반대예요. 내가 오히려 그 랜드마크라고 하는 주변에 있는 어떤 사물 혹은 지도의 뭐 건물 뭐 이런 거, 뭐 건물, 산, 뭐 태양, 뭐 이런 것들을 랜드마크라고 하는 거예요. 응? 오케이? 그러니까 상징적인 무슨 뭐 특징이 있는 장소, 물체 이런 것들을 다 랜드마크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잠깐 관점이 랜드마크, 그 매핑할 때는 잠깐 관점이 바뀌어서, 오케이, 내가 랜드마크를 관측을 하는 거고, 랜드마크의 위치를 내가 추정하는 거예요. 그쵸? 로컬라이제이션은 랜드마크를 내가, 물론 이제 측정은 항상 로봇이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관점을 살짝 바꾸는 거야. 로컬라이제이션에서는 랜드마크의 위치를 내가 그 거리를 측정하고 해서 내 위치를 추정하는 거고, 매핑은 라이다 같은 센서를 통해서 랜드마크의 위치를 내가 그거를 이제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바뀌죠. 응?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저번 시간부터 했던 EKF 슬램은 그 두 개를 어차피 뭐 로봇의 상태도 뭐 XY 세타고 2차원일 경우에는, 그쵸?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이제 X, Y 세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도라고 하는 것은 그 랜드마크의 위치를 내가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게 지도인 거잖아요. 그쵸? 지도라고 하는 게 뭐야? 백지에, 뭐 경희대 정문은 여기에요. 뭐 전정은 여기에요. 공대는 저기에요. 뭐 예디는 여기에요. 그렇게 백지 상태에서 랜드마크를, 위치를 딱딱딱딱 찍어 놓는, 그 추정하는, 그게 지도인 거잖아요. 물론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뭐 추정하지 않고 그냥 정확하게 알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건 모든 건 추측이다. 여기 거의 제목 얘기했잖아요. 이 책, 거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책 제목 자체가 probabilistic robotics잖아요. 모든 게 확률이야. 그러니까 정확한 건 없어. 세상에 100% 확률이 없다. 오케이? 그런 적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랜드마크도 포인트로 인식한다. 이건 포인트야. 왜? 랜드마크는 방향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좀 뭐랄까 쉽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정말 극사실, 정말 사실과 똑같이 가정하고 문제를 풀면 정말 좋죠. 너무나 아름다운 그 생각인데, 문제는 그러면 너무 풀기가 어려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 실질적인 사실의 어떤 특징을 다 반영하면서도 조금 쉽게 조금, 그게 그런 가정을 몇 개 섞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가정이 그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랜드마크의 위치를 포인트로 인식한다. 그런데 여기서 랜드마크의 위치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씁시다. 랜드마크니까 M이라고 쓸게요. 랜드마크의 위치를 XM, YM이라고 한 거고, 로봇은 여기서 뭐라고 했죠? 로봇의 위치는 그냥 XY라고 했네요. 오케이. 로봇의 위치는 XY 세타. 랜드마크의 위치는 XM, YM. 그러니까 각도가 없는 거야. 세타 M은 없어요. 요 두 가지를 가정을 하면, 이것도 추측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이왕 하는 김에 한꺼번에 하지 뭐. 물론 약간 입장이 반대되긴 하지만 결국 측정은 로봇 혼자 계속 측정은 하는 거고, 측정은 딱 뭐 로봇만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측정된 거는 그거밖에 없고, 프리딕트는
로봇이건 랜드마크든 프리딕트는 할 거고, 그러면 프리딕트하고 메저하고 그걸 섞어갖고 스테이트라고 XY 세타, XM, YM이라고 하는 스테이트를 추측한다?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야. 그게 바로 기본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로 로봇의 현재 위치 추정하는 거랑 슬램이랑 별 차이가 없네? 그래요. 그 차이가 없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가정을 하나 더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관측된 랜드마크하고 알고 있는 맵상의 랜드마크와 커레스펀던스라고 하는데 대응 관계는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이게 근데 조금 현실하고는 조금 멀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요게 이것 때문에 EKF 칼만 필터가 가능한 건데, 이론적으로 가능한 건데, 또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 때문에 현실과 좀 멀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내가 로봇이 움직여 갖고 측정을 딱 해요. 측정을 딱 하는 순간에 그 측정된 값이 나오겠죠. 뭐 거리가 딱 나오겠죠. 그럼 각도랑, 왜냐면 여기 레인지 베어링 센서를 쓴다라고 했으니까, 라이다랑 뭐 카메라 같은 걸 써갖고 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뭐예요? 거리도 알고 각도를 아는 거야. 거리와 각도 밖에 모르는 거야. 근데 그거를 딱 측정하는 순간에 뭘 아는 거냐면, 요 가정은 그게 경희대 정문인지 공대 건물인지 전정인지 예딘지 도서관인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지금 측정된 그 거리 뭐 150m에 각도 30도 로봇 기준으로 로봇인 나를 기준으로 150m하고 30도 떨어진 곳에 도서관이 있어 라고 하는, 도서관이 있어 라는 것과 기본적인 건 측정을 했더니 저기에 무슨 건물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죠. 무슨 건물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건물인지 모르는 거야. 그게 도서관인지 전정인지 예딘지 그렇게 모르고 그냥 측정만 하는 거죠. 로봇은 솔직히 지능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내 센서로 이렇게 측정을 하면서 뭐 저기 건물이 있네? 저기 무슨 또 건물이 있네? 저기 뭐 정문 같은 게 있네? 그런 것들을 맵으로 그냥 그려놓으면 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건물 형태만 나와 있는 맵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측정이 되고, 여러분이 반대편은 모르잖아 솔직히. 여러분이 여기 있다고 여기 서 있어 봐요. 여기 서서 측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측정될 거 아니야. 물론 건물이 이 뒤쪽으로 이렇게 생겼는지, 이건 아니겠구나. 아무튼 뭐 건물이 이렇게 생겼어. 건물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지 뭐. 말도 안 되게 기다랗게 생긴 건물. 내가 여기까지 이쪽으로 가보지 않은 이상은 건물이 요만한지 알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 건데, 근데 그런 현실을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하고, 그쵸? 이런 걸 좀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어려우니 좀 가정을 좀 해서 건물은 다 네모진 거다, 정사각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정하는 것처럼 건물은 다 점이다, 이런 식으로 가정한 게 바로 요거고 이거고. 건물은 다 점이다, 지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은 다 점이고, 아까 말한 네모지고 형상이 다양한 게 아니고 건물은 다 점이고, 이 점은 아까 말하는 진짜 이렇게 생긴 현관, 저기 정문, 이 점은 뭐 무슨 뭐 전정, 요 건물은 공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별로지. 그리고 랜드마크의 개수는 알고 있다? 미리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처음에 10개 정도의 10개의 건물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큰 팁이죠. 이거는 진짜, 이걸 알려주면 솔직히 말하면 뭐 너무 많은 걸 알려준 거긴 해. 그래서 솔직히 실제 생활에서는, 실제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미지의 장소에 가서 지도를 그린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를 알아요. 아니면 건물이 이 근처에 그 동네에 몇 개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요런 두 개의 가정들이 우리가 문제를 풀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한 가정이지 현실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가 조금 한계가 있고, 물론 요것과 요거를 지금 우리 책에서는 그냥 이렇게 가정하고 넘어갔지만, 실제 이렇게 개수 아예 모른다,
라고 가정하고 EKF 칼만 슬램을 이렇게 확장할 수도 있어요. 그건 또 다른 얘기니까. 그래서 뭐 가능은 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초기화는 당연히 다 뭐 초기 위치는 다 0으로 그냥 세팅하면 이게 굉장히 페어하잖아요. 나는 초기 위치 다 몰라. 알려고 지금 그걸 알기 위해서 지금 슬램을 쓰는 거니까 초기 위치 나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당연히 0으로 할래. 뭐 이건 굉장히 좋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을 좀 반영한 가정이고,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도 베리언스죠. 베리언스도 여기 3개는 로봇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만큼은 이건 이제 계속 얘기하잖아요. 랜드마크의 개수를 안다라고 가정했잖아요. 랜드마크의 개수를 m개라고 한 거야, 지금 이 책에서는. 그러면 얘는 몇 개가 존재해요? 각 랜드마크마다 변수가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스테이트 베리어블, 스테이트 변수가 2개잖아. x하고 y. 그쵸? 그러니까 이게 2개씩 짱을 줬으니까 여기가 2개의 m일 거고, 여기에 2개의 m일 거고, 로봇은 1대고, 그 1대가 3개의 스테이트를 갖고 있잖아요. x, y, 세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3by 3이겠죠. 그래서 이 나머지는 그냥 다 0으로 채운 거야.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로봇의 스테이트하고 뭐 랜드마크의 스테이트가 무슨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 오차에 연관관계는 없죠. 그러니까 연관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로봇의 위치의 오차와 그 확률과 그 랜드마크가 존재할 그 위치에서 존재할 확률 사이에는 툴 사이에는 별로 연관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0으로 놓은 거예요. 그냥 다 00000. 오케이? 자, 그렇게 초기화를 한 거고, 그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이름이 EKF 슬램이잖아. 당연히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를 당연히 쓰는 거죠. 얼핏 봐서는 다 똑같다라고 했고, 저번 시간에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를 쓰는 이유는 시스템의 모션에 관련된 그 모션 모델도 이렇게 비선형 함수고, 메저먼트를 위한 그 측정에 관련된 함수도 어디 갔어? H. 이렇게 비선형인 경우에 그러니까 선형화를 해서 근데 선형화는 어떻게 해요? 선형화는 테일러의 1차, 그러니까 테일러 급수, 테일러를 이제 확장을 하죠. 테일러의 그 비선형을 선형화하는 그 방법이 이렇게 쭉 그 뭐 1차 미분해 갖고 뭐 확장하고 2차 미분 확장하고 3차 미분 이렇게 확장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를 정말 똑같이 근사하려면 무한대로 무한급수로 계속 익스펜션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한 거 더하기, 2번 미분한 거 어쩌고 더하기, 3번 미분한 거 어쩌고 더하기, 그걸 무한대번 하면 되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럼 그냥 비선형 함수 쓰는 거랑 똑같은 얘기지. 그러니까 그냥 뒤에 거 다 무시하고 근사치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한 번 미분한 것만 갖고 그 비선형 함수를 선형화하는 게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고, 그걸 통해서 얘를 구할 이거에 선형화된 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뭐라고, 거기에서 쓰는 핵심이 뭐라고요? 자코비안이라고 그랬죠. 자코비안이 근데 교수님 막 테일러 자코비안 너무 헷갈려요. 그게 아니야. 뭐냐면 테일러 급수는 비선형 함수를 선형화하는 방법이고, 그 중에 한 번 미분한 걸 써요. 오케이? 그 테일러 급수를 하려면. 근데 그 한 번 미분한 거를 그 한 번 미분은 바로 자코비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부르는 거야. 한 번 미분. 대신 변수가 여러 개면 그냥 미분하면 안 되고 편미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편미분된 아이들을 모아놓은 게 자코비안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아까 이거 이제 저번 시간 안 했던 건데, 벨로시티 베이스드 모션 모델. 그러니까 로봇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모델이 보통 많이 쓰는 게 2가지인데, 오도메트리 베이스드 모션 모델과 벨로시티 베이스드 모션 모델, 이게 2개를 써요. 오도메트리 베이스드 모션 모델.
얘는 뭐냐면 오도메트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엔코더 같은 거야. 그러니까 바퀴가 이제 로봇이 이렇게 있고 바퀴가 있잖아요, 옆에. 이 바퀴의 회전수를 알고 있는 거야. 그게 엔코더거든요. 엔코더라는 게 모터에 붙어 있는 거죠. 보통 이렇게 모터가 이렇게 생겼으면 모터의 축에다가 이렇게 붙여요. 이게 이제 모터라고 치면 이제 얘가 엔코더인데요. 여기 축이 있고요. 이 축에다가 이제 축에 이렇게 바퀴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타이어처럼 이렇게 붙어 있지. 그럼 모터가 한 바퀴 돌면 이 바퀴 반지름 R이면 2파이 R만큼 한 바퀴 돌면 2파이 R이잖아요. 그거 뭐 중학교 때인가 배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바퀴가 반지름 R인 바퀴가 한 바퀴 돌면 이만큼 직선으로 움직인 거리는 2파이 R이다. 이게 바로 움직인 거리 L이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아는 거고. 그러면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엔코더를 통해서 이 모터가 몇 바퀴를 돌았는지를 알면, 그러니까 엔코더로 모터 이걸 봤더니 2바퀴 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2파이 R 곱하기 2바퀴. 그러면 여기 있던 위치가 여기 바퀴로 이렇게 움직였을 거 아니야, 이만큼. 그 거리를 그냥 그 모터의 회전수 곱하기 바퀴 반지름 2파이 R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이게 오도메트리거든요. 이렇게 하면 결국 다음 순간에 로봇의 위치가 어디야? 그건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왼쪽 바퀴가 얼마만큼 돌았고 오른쪽 바퀴가 얼마만큼 돌았어. 그거를 알면 바로 다음 위치가 딱 구해지는 거예요. 그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 인터넷에 되게 많고 내가 다른 강의에도 좀 많이 설명을 했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든가 아니면 내가 나중에 강의 자료를 또 다시 만들어 줘야 되겠다. 오케이. 이 오도메트리 베이스드 모션 모델이 있고,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계하는 로봇 혹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로봇이 엔코더를 써갖고 그 컨트롤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쓰면 돼요. 그거고요. 그 다음이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건 벨로시티 베이스인데, 이거는 로봇에 엔코더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센서가 있는 거야. 센서인데 이쪽 진행 방향의 속도 V와 여기 Z 방향으로의 요 회전 오메가, 요 두 가지를 측정할 수 있으면, 근데 이 두 가지는 뭘로 측정 가능해요? IMU로 측정 가능하죠. 이너셜 모멘 메저먼트 유닛, 그쵸? 가속도 센서, 자이로, 컴퍼스로 이루어져 있는 IMU를 이용해서 속도 V와 오메가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벨로시티 베이스드 모델하고 왜 오도메트리 모델이 뭐가 문제냐면, 오도메트리 베이스드 그 모션 모델은 바퀴가 진짜 땅에 딱 붙어갖고 이렇게 굴러가면 정말 거기가 있겠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굴러가다가 미끄러지면 한 바퀴를 제자리에서 한 바퀴 헛돌았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저기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엑셀 확 밟으면 바퀴가 그 RPM 게이지라고 하는 이제 그 계기판이 RPM 게이지가 있고 속도 게이지가 있잖아요. 급가속을 유튜브 영상 보세요. 여러분 집에 스포츠카가 있으면 너무 테스트하면 좋고, 나도 없으니까 뭐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면 돼. 그 계기판 그 유튜브에 보면 스포츠카들 그거 볼 때 보면 계기판 제자리 서 있어. 그러면 계기판의 속도는 가만히 있겠죠. 근데 엑셀을 콱 밟으면 뭐예요? 바퀴는 막 돌죠. 바퀴가 막 도니까 그 옆에 있는 RPM 게이지라고 하죠. 엔진의 회전수를 나타내는 RPM 게이지는 막 올라가. 그 얘기 뭐야? 엔진은 바퀴는 막 돌아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오도메트리 베이스드 모션 모델은 문제가 있네. 헛도는 경우에는 바퀴는 돌았으니까 움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헛돌아서 안 움직인 거야. 그 계산이 완전히 잘못되잖아요. 그래서 오도메트리 베이스드 모션 모델은 실험실 환경같이 뭐 연구실이나 이렇게 막 그냥 정말 논문 쓰려고 하는 이런 환경에서는 잘 맞겠죠. 바닥도 잘 닦아놨고, 여러분 연구실에 물을 웅덩이가 있거나 먼지가 잔뜩 쌓여있거나 모래가 쌓여있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는 잘 되는데, 여러분 지금 배달의 민족에서 로봇으로 지금 음식 배달하는 애들 밖에 나가잖아. 그 로봇들이 밖에 나가면 물웅덩이도 있고 이쪽 바퀴는 모래에 빠지기도 하고 다양한 환경이잖아요. 그러면 헛돈다고 당연히. 그런 것들을 오도메트리 베이스드 모션 모델은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못 써.
오케이? 그래서 벨로시티 베이스드 모션 모델을 쓰는 거예요. IMU는 물론 오차가 있지만 이것도 뭘로 극복해요? IMU하고 GPS를 섞었어요. 근데 이렇게 섞는 거 뭘로 해요? 바로 칼만 필터로. 그냥 칼만 필터는 어디 가나 다 쓰여 그냥. 응? 그래서 여러분 칼만 필터 책, 요거 칼만 필터는 쉽지 않아. 요런 책, 간단한 책이니까, 쉬운 책이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이 김성필 씨 참 잘 지으셨어. 응? 책 파는 사람 같다. 아무튼 칼만 필터를 이용해서 IMU하고 GPS를 섞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점점 이것도 마찬가지야. IMU를 통해서 내 다음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뭘 통해서? 요 모델로. 이거 설명할 거예요. 모션 모델로. 그리고 나서 GPS로 측정을 딱 해. 메저를 했잖아. 메저를 딱 했더니 분명 그러니까 GPS에도 오차가 있고요. 에러가 있고 베리언스가 있고 IMU에서도 당연히 IMU를 통한 내 위치 다음 위치도 추정하는 것도 당연히 그 베리언스가 있죠. 불확실성이 존재하죠. 그러면 비교하는 거야. 내가 분명히 IMU를 통해서 봤을 때 나는 분명히 다음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딱 GPS로 측정을 해보니까 GPS는 내가 여기 있다는데? 여기가 아니고 여기 있다는데? 그럼 뭘 더 믿어야 되지? 당연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GPS는 굉장히 정확하고 IMU는 좀 그거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같은 뭘 더 믿겠어? 여러분도 GPS를 더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터널이나 큰 빌딩 근처에 가. 그러면 딱 측정하는 순간에 GPS에서도 내 위치가 여기래. 근데 IMU를 이용해서 요 전걸 기반으로 내가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왜냐면 속도 V하고 각속도 오메가를 탁 하니까 다음 위치가, 현재 위치가 추측이 될 거 아니에요. 딱 위치를 측정했더니 그럼 뭘 더 믿겠어? 여러분 같아도 GPS는 터널 근처에선 잘 안 잡히고 빌딩 근처에선 잘 안 잡히니까 얘를 더 IMU 쪽을 더 믿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칼만 개인이 자동으로 하게 만들어준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칼만 필터를 바로 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그대로. 그럼 IMU에서 뭐가 측정되냐면 속도 V와 각속도 오메가가 측정되는데 그걸 통해서 어떤 움직임을 추측을 하겠어요? 로봇의 벨로시티 베이스드 모션 모델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내가 이거 책을 여기 지금 이 자료에는 좀 잘 안 나왔고 오히려 이 프로바빌리틱 로보틱스에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기 보면 로봇이 여기 있어.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로봇이 있는데 로봇이 일단 아주 짧은 순간 동안에 속도가 일정하고 각속도가 일정하다라고 봅시다. 그럼 V하고 오메가가 일정하게 움직인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이걸 기준으로 회전을 하겠죠. 물론 오메가가 0이면 회전 안 하고 직진하겠지. V를 쭉 가겠지. 근데 오메가가 어떤 값으로 존재하고 V도 어떤 값으로 존재한다고 치면 회전하겠죠. 그 회전하는 회전축을 XC, YC라고 하는 거야. 센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딱 그어보고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회전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회전 중심. 이거를 다른 또 내 예전에 강의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Instantaneous Center of Rotation. 그래서 ICR. 어떤 책은 Instantaneous Center of 회전을 로테이션 말고 또 뭐 있잖아. 회전이 뭐지? 아무튼 그 ICR 말고 뭐 다른 말로 쓰는데 결국에는 회전이에요. 회전 중심이야. 순간 회전 중심이지. 왜냐면 오메가가 바뀌면 그쵸? 오메가랑 V랑 바뀌면 요 회전 중심이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다고 치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여러분 축을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가 지금 많이 그리는 축, 요 축이죠? 이렇게. 이건 이제 X축이고, 이제 이거 Y축이라 합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월드 좌표계에서 그러면 여기 위치와 여기 위치가 바로 이게 X잖아요. 로봇의 현재 위치. 그리고 이게 현재 그거고요. 각도는 어떻게 계산해요? 각도는 요 각도잖아요. 요 각도는 어떻게 계산하죠? 뭐 이렇게 해갖고 여기를 세타라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진짜? 그쵸? 이렇게 해도 되고 X축을 기준으로 해도 되니까 요렇게 갖고 여기를 기준으로 세타를 해도 되죠. 오케이? 이게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야. 아, 진짜 네, 정성을 다해서 그려주고 있다. 이 그림이죠? 이 책이 그래서 좋다는 거야. 책은 두꺼우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같은 돈 내고 이렇게 두꺼운 책 받으면 기분 좋지 않아요? 돈 버는 거 같지 않아? 돈 많이 냈는데 얇은 책 주면 좀 기분 나쁘지 않을까? 두꺼운 책이 훨씬 나아. 그치? 뭔가 들은 게 많잖아.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 반지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을 R이라고 합시다. 요 센터 로봇 ICR에서부터 로봇의 중심까지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합시다. 그럼 R은 어떻게 계산하죠? 이 R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원이잖아요. 검은색으로 그리자. 이게 회전이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접선이고 이게 어떤 회전의 원에, 그치? 이렇게 원의 접선이잖아. 접선 방향이죠? 그러면 우리 저 중학교 때 배웠던 게 V는 R 오메가? 혹시 기억나요?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여기 R이고 이렇게 여기 직선이 이게 V고 여기 회전하는 요 회전 속도가 오메가. 그러면 V는 R 오메가. 이건 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거야, 그걸 써갖고 여러분 그러면 V는 R 오메가 하는 거는 아는 거고, 그쵸? 여기다 써놓을까요? 미리 옆에다가 V는 R 오메가야.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XC는 어떻게 구해요? XC는 여기서 현재 로봇의 위치는 X하고 Y라고 했잖아. X, Y라고. 근데 여기다 왜 C를 썼을까요? 이건 X고 이게 Y잖아요. 그러면 요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XC하고 YC하고 X하고 Y하고 무슨 관계예요? XC는 X에서 빼기 뭘 빼면 돼요? 이만큼 거리를 빼면 되죠.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R 사인 세타. YC는 Y 더하기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R이 아까 뭐라고요? 이걸 했잖아. 그러면 이거는 또 살짝 바꾸면 R은 오메가 분의 V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R 대신에 오메가하고 V를 갖다 써준 거야. 재밌죠? 여기까지 하면 이게 뭘 구한 거야? 회전 중심을 구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식은 결국 뭐냐면 로봇이 X하고 Y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데 그때 순간에 내가 속도가 V고 회전 속도가 오메가면 그때 로봇이 회전하는 그 회전 중심, 그쵸? 회전 중심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이 상태에서 굉장히 짧은 순간이니까 그냥 요 원을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요쯤에 와 있겠죠? 요쯤에. 다음 위치는? 그럼 요렇게 와 있겠지? 요만큼 움직였겠죠? 그쵸? 그러면 다음 위치는 어떻게 계산해요? 다음 위치는 현재 위치에다가 얼마만큼 더하면 돼요? 요만큼 움직였네? 요만큼? 그러니까 요만큼 움직였네? 자, 여러분, 벨로시티 모델을 이용한 모바일 로봇의 그 모델을 강의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영상을 다시 만듭니다. 자, 우리 좌표를 먼저 그릴게요. 자, 원래는 우리 이제 XY 이렇게 잡죠? 그런데 책에 우리가 이제 모델로 삼고 있는 프로바빌리스틱 로보틱스에서 보면 거기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좌표계를 이 방향으로 잡았더라고요. 이렇게 Y로. 오케이. 근데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서. 자, 여기가 있고요. 로봇이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고 여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이렇게 원을 그려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 원이에요. 그럼 이 원의 중심을 XC, YC라고 불렀고 요 위치가 로봇의 위치예요. X, Y, 뭐 세타도 있죠. 당연히 세타인데 이 세타는 로봇이 요렇게 있을 때
향하고 있는 요 방향이 되겠죠. 좀 길게 그릴 걸 그랬네요. 그쵸? 저 요걸 그래서 좀 길게 그릴게요. 자, 이걸 좀 길게 그릴게요. 더 길게 그려야 되겠는데? 좀 이따가 또 해야 되거든. 자, 이렇게 되면 요 각도가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는 설명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그려보면 이게 이제 반지름, 회전 반지름 R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봇이 선속도가 있죠. 이 방향으로 전진하는 속도 V가 있고요. 이제 회전을 하겠죠.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속도에 의해서 회전을 하죠. 오메가로. 그래서 아까 강의 시간에 V 걸 R 오메가라고 표현을 했고, 그래서 R은 오메가분의 V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XC를 한번 구해봅시다. XC는 어떻게 구하죠? 여기는 이제 90도죠. 그쵸? 왜? 원과 접선이니까요. 그쵸? 얘는 접선이고요. 원의 접선이고, 그쵸? 이게 원의 회전 중심이고, 그쵸? 그러니까 지금 90도예요. 즉, 이 삼각형에서, 그쵸? 요 삼각형에서. 그럼 여기가 90도면, 여기는 몇 도죠? 이걸 아까 헷갈렸죠. 여기가 180 마이너스 세타고 여기가 직각이니까 90도면 여기의 각도는 90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계산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로봇이 바로 요 단계로 움직인 거죠. 요건 잠깐 지울게요. 이건 다 아는 거니까 이제 이건 살짝 지웁시다. 로봇이 그 다음에 어디로 움직여요? 살짝 움직인 거야. 조금만. 요 정도 움직였다라고 봅시다. 요 정도. 이렇게 온 거예요. 물론 이때도 여기 직선 속도는 좀 약간 이런 방향으로 갔겠지만 속도는 직선 속도 변하지 않고 오메가도 일정하게 유지됐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시간은 도대체 얼마만큼 움직인 거냐? 델타 t만큼 움직인 거예요. 델타 t라고 하는 시간만큼 속도 v와 각속도 오메가로 유지하면서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다음 위치는 여기가 된 거죠. 오케이? 그리고 당연히 여기도 90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삼각형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서 얘가 이루는 삼각형은 바로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된 삼각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삼각형이 두 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삼각형부터 봅시다. 좀 작은 삼각형. 작은 삼각형에서는 뭘 아냐면 x하고 y를 안다고 하면 xc하고 yc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방향을 잘 보세요. 요게 x방향, 요게 y의 양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xc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원래 로봇의 x에서, 그쵸? x에서 요 길이가 아까도 말한 r, 이것 반지름 안 변하죠? 그쵸? 똑같은 속도 v와 똑같은 각속도 오메가를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회전 반지름은 똑같이 r로 똑같아요. 그건 그러니까 요 길이는 똑같이 저 r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요 x와 요 xc의 차이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바로 이 삼각형. 네, 좀 색깔을 바꿀게요. 요 색깔로 바꿉시다. 요 삼각형을 잘 보세요. 요 삼각형을 보면 되죠. 요 삼각형. 이것도 90도라고 보면, 자, 요만큼이 차이가, 이게 x의 차이고 요만큼이 y의 차이죠. 그러니까 xc라고 하는 회전 중심은 원래 로봇의 위치 x에서 요만큼을, 이게 지금 방향이 x의 양의 방향이니까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xc는 x에서 빼기 얼마만큼 빼줘요? 요만큼을 빼줘요. 요만큼 어떻게 빼죠? 이게 직각삼각형에서,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는 r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코사인 이거 성질 배웠죠?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바로 사인으로 바뀌죠? 세타.
오케이? 그리고 r은 다시 이게 여기 들어가니까 x 빼기 오메가 분의 v 사인 세타. 요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yc를 볼까요? yc는 당연히 y에서 y는 어떻게 되죠? 이거 양의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더해야 되겠죠? 더해서 r. 그런데 이 길이는 어떻게 돼요? 사인이죠. 사인 90 마이너스 세타. 그러면 이것도 사인 법칙, 코사인 사인 법칙에 의해서 플러스 r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얘는 y는 오메가 분의 v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나온 식이 요 두 식이 나온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단계를 끝낸 거예요. 첫 번째 단계에 우리는 뭘 했냐면 로봇의 위치 x, y에서 회전 중심 xc, yc를 계산한 거예요. 이 방향을 계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xc하고 yc를 안다라고 이제 계산했으니까 안 상태에서 여기서 얘를 계산한 다음에 다시 2번을 기준으로 다음 위치 3번에 해당하는 요 다음 위치는 어떻게 계산했죠? x 프라임, y 프라임, 세타 프라임이라고 봅시다. 요 위치를 이제 거꾸로 계산하는 거야. 이제 이 방향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x 프라임은 xc에다가 x 방향으로는 더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더해요? 뭘 더해요? 또 이것도 아까처럼 요만큼 해주면 되겠죠? 요걸 해주고 여기 90도로 하려면 요 각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요 각도는 어떻게 계산하죠? 요 각도는 바로 요 각도를 이 각도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이 각도는 어떻게 계산하죠? 원래 세타였던 건데 오메가를 델타 t만큼 유지해서 회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오메가의 델타 t만큼 여기가 각도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그 각도면 자 여기 요 삼각형의 이 각도는 아까 계산하듯이 똑같이 계산해 보면 알겠죠? 그럼 요 각도는 어떻게 계산이 돼요? 바로 요 각도는 90 마이너스 세타 플러스 오메가 델타 t가 됩니다. 그렇죠? 이걸 이용해서 똑같은 방법이죠. 단 방향만 조심하세요. 여기서 이 방향, 그러니까 x의 양의 방향이네요. 양의 방향이니까 더해줘야 되는 건 맞고 반지름 똑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 플러스 오메가 델타 t.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xc 더하기 오메가 분의 v 코사인 90 이건 이제 계산이 끝났으니까 세타 플러스 오메가 델타 t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y 프라임은 yc y는 어떻게 돼요? 이게 x, y의 양의 방향인데 지금 요 방향으로 들어간 거죠? 요 방향이죠? 그럼 반대네. 그럼 마이너스 자 r 대신에 오메가 분의 v 써주고요. 값은 사인 90 마이너스 세타 플러스 오메가 델타 t. 그래서 yc 마이너스 오메가 v 사인 90 마이너스는 코사인이죠. 코사인 세타 플러스 오메가 델타 t.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책에 보면 요 xc 대신에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주고 yc 대신에 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 집어넣어줘서 정리를 한 게 지금 책에 있는 벨로시티 기반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x, y에서 xc, yc를 구하고 그러니까 요 바로 전 순간의 위치에서 회전 중심을 구하고 그 회전 중심을 통해서 델타 t만큼 움직였을 테니까 그러니까 v하고 오메가가 그 짧은 순간에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고 일정하다라고 보고 그럼 짧은 순간에 그 요 회전 중심을 통해서 요만큼 움직였다. 그 요만큼 움직인 걸 통해서 다시 xc, yc를 기준으로 요 변화한 양 x 변화량, y 변화량을 더해주면 이렇게 더해주면 여기는 이제 빼줬죠. y니까 이렇게 해주면
x, y, 그러니까 x와 y의 다음 위치가 결정된다라는 게 벨로시티 베이스드 그 모션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모든 게 오메가와 v로 다 이루어져 있죠. 오메가와 v. 그러니까 얘네들은 뭘로 측정해요? 얘네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IMU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보통 로봇 설계할 때 대부분 IMU를 써갖고 로봇의 다음 그러니까 IMU를 기반으로 모션 모델을 로봇의 모션을 예측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예전에 이제 오도메트리 엔코더 이용해서 많이 만들었다가 요즘은 다 이렇게 IMU를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모델이 딱 잘 들어맞는 거예요, 지금한테. 물론 오도메트리 갖고도 속도하고를 구할 수 있어요.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의 변화량을 알면 그거를 시간에 따라서 그 변화량을 측정을 하면 속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1초에 뭐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면 속도는 딱 결정되는 거 아니야. 라디안 퍼 세크니까 2파이 라디안 퍼 2파이 슬래시 그죠? 한 1초에 R을 1로 합시다. 반지름이 뭐 1cm든 1m든 1이라고 하면 2파이라고 하는 그 라디안만큼을 1초 동안에 돌았다? 그러면 2파이 라디안 퍼 세크인 거야. 그럼 회전 속도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럼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속도가 결정이 되면 그 두 개를 평균을 내면 왼쪽 바퀴 속도와 오른쪽 바퀴 속도의 평균이 중심 속도 V가 되는 거고요.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의 속도의 차이를 이 바퀴 간격으로 나누면 L로 나누면 오메가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오도메트리 갖고도 금방 얘기하는 엔코더를 기반으로 해서도 V하고 오메가를 추측할 수가 있어요.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 계산된 거 갖고 지금 그러니까 엔코더를 썼지만 벨로시티 베이스드 모션 모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 그런데 계속 얘기하지만 아까 말한 엔코더는 치명적인 단점이 그렇게 바닥이 이렇게 매끄럽지 않거나 이러면 오차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쓰기가 좀 버겁다 라는 거고, 차라리 실제 로봇이 움직인 거를 측정하는 IMU가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근데 물론 당연히 IMU도 얘가 IMU 태생적으로 문제가 많죠. IMU 안에 있는 마그네토미터는 자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컴파스니까, 마그네토미터니까 컴파스. 그래서 옆에 근처에 자석 혹은 무슨 쇳덩어리 근처에 가면 자성이 휘어요. 그리고 결국 뭐냐면 마그네토미터가 북쪽을 잡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북쪽을 못 잡아.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자석만 가까이 오면 북쪽이 저쪽으로 딴 데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걔는 그것도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다가 옆에 큰 쇳덩어리가 뭐 자동차 옆으로 쑥 지나가면 컴파스가 휘청거리는 거야. 그럼 이상하잖아. 그게 문제가 있고, 자이로는 가만히 있으면 원래 진짜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자이로 값은. 근데 얘가 점점 한쪽으로 이렇게 드리프트가 돼요. 이렇게 한쪽으로 가요. 가속도 센서가 드리프트지 않나? 또 헷갈리네 또 갑자기. 아무튼 가속도 센서든 자이로든 이런 마그네토미터라고 하는 컴파스도 다 센서 자체 태성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걔도 정확하진 않아. 그렇지만 걔네들은 필터를 써갖고 아까 말한 칼만 필터든 컴플리멘터리 필터든 로패스 필터든 하이패스 필터든 이런 다양한 방법을 써서 어느 정도 정확도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거 갖고 그래서 요즘은 많이 해요. 오케이? 모션 모델이 이렇게 정해지면, 근데 이거 딱 보는 순간 비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자코비안을 이용해서 선형화를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이거예요. 어디 갔어? 이거야. 앞서 설명한 이게 이제 요 식이 하나, x에 관련된 식, y에 관련된 식, 세타에 관련된 식이죠? 이거를 x, y,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그치? 자, x, y, 세타에서 첫 번째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기까지 포함해서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뭐가 돼요? 1이지 뭐. 그쵸? 얘는 다 0이고 x가 없잖아. 얘는 이 전체를 다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만 1이고 얘는 x에 대해서도 참 첫 번째 거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고 y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고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거 다 미분해야 되겠죠. 왜냐면 세타가 사인 여기도 들어있고 사인 여기도 들어있으니까. 그쵸? 그럼 뭔가 존재할 거고 이 두 번째 식을 x, y,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x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고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거 있으니까 1이고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것도 당연히 어떤 값이 존재하겠죠. 코사인 미분하면 뭐 마이너스 사인 뭐 있고 그치? 요 마지막 식은 세타에 대해서만 있죠? 그러니까 x, y 다 0, 0이고 얘는 1이겠지. 그치?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자코비안인 거야. 요 자코비안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야. x, y, 세타 x, y, 세타 x, y, 세타 그쵸? 그래서 로봇에 대한 자코비안은 쉽게 구해. 이건 저번 시간에도 했던 거랑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얘는 3x3이잖아요. 그리고 로봇만 움직이지 지도에 있는 랜드마크는 안 움직이잖아. 그래 랜드마크에 대한 자코비안을 구할 필요가 없어. 구하면 뭐가 나와요? 그냥 이거밖에 안 나올 거라고. 다 0으로 나와. 대각선은 다 1로 나오고. 왜? 안 움직이잖아. 걔네들은 그러니까 랜드마크의 모션 벨로시티 벨로시티 어쩌고저쩌고 벨로시티 베이스드 모션 모델 랜드마크의 모델은 이거예요. XM이죠. XM, YM은 XM, YM이야. 안 움직이잖아요. 그대로 있잖아. 걔는 모션 모델이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뭐 자코비안으로 구할 필요도 없고 얘는 그냥 1이야. 원래 게 그대로 있어. 그럼 결국 뭐예요? 모션 모델은 로봇만 존재하고 랜드마크는 존재하지 않아. 근데 이 두 개를 우리는 계속 같이 계산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그렇고 이것도 여기 세 개는 저기 로봇이고 요 뒤에 있는 2M개는 랜드마크고 그건 세 개고 코베런스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가기로 했잖아. 그러면 모션 모델도 한꺼번에 같이 다 들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섞지? 로봇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3x3과 로봇에 대한 자코비안 3x3과 그 다음에 랜드마크에 대한 그 2m×2m 2m×2m짜리 자코비안. 근데 2m×2m 그 자코비안은 결국 뭐예요? 안 움직이니까 그냥 1111이겠지. 그걸 어떻게 섞어? 그 섞는 방법이 이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 그냥 아까 말한 로봇의 자코비안 3x3을 여기다 놓고요. 3x3짜리 그게 이거잖아. 그게 이거 요거 3x3.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2m×2m에 해당하는 자코비안 여기는 다 그냥 111111 여기는 다 000000 왜? 안 움직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놓으면 된다라고 그랬죠? 이렇게 만든 게 이 자코비안은 그러니까 이 GT라고 하는 자코비안은 로봇의 자코비안과 랜드마크의 자코비안을 하나로 만든 자코비안인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책 볼 때 이게 뭔 소린가 할 거예요. 자꾸 매트릭스 안에 매트릭스가 또 있어. 막 뭐 희한해. 그래서 뭐 개수는 뭐 3 더하기 2n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헷갈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이거 끝났죠? 여기까지 끝났어, 여러분. 이만큼 다 한 거야. 그쵸? 쉽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문제예요? 거기까지 끝났으니까. 이건 이제 그 다음이고, 당연히 그 노이즈에 관련된 거는 뭐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지. 코베리언스는 요거 코베리언스 요것도 그 개수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저 fx가 뭐냐면 아까 말한 요거예요. 요거 개수 맞춰주려고 만든 요거. 이거는 f는 그냥 정말 개수 맞춰주려고 쓴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여기 이제 트랜스포즈 있으니까 조심하고요. 이렇게 쓰는 거죠. 1, 1, 1 그리고 나머지는 다 2m 여기는 이제 2m개 그쵸? 여기 3개짜리 요렇게 생긴 이거는 어떻게 그냥 XY 세타잖아. 그 3개 그래서 그냥 맞춰준 거야. 맞춰준 거. 여기는 다 0이에요. 개수 맞춰주려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노이즈 모델도 개수를 맞춰줘야 되니까 3 더하기 2m개라고 하는 그 매트릭스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개수 맞춰주려고, 이 형태 맞춰주려고 여기다가 써준 거지, 실질적으로 뭐 얘가 하는 일은 없어요. 결국 끝났고,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메저먼트를 하는데, 이 메저먼트에서 이제 랜드마크가 역할을 하겠죠. 왜? 측정을 했어. 로봇의 현재 위치를 탁, 현재 어느 위치에 딱 왔어. 거기서 이제 측정을 쫙 하면 거리와 각도가 나와요. 그게 이제 레인지 베어링 그 센서니까, 라이다나 뭐 카메라나 뭐 초음파 센서는 누가 쓰겠어. 근데 거리가 뭐 끼케봐야 5m 3 뭐 그 정도 측정되는 초음파 센서를 누가 그거 갖고 지도를 그리고 뭐 그거 갖고 하겠어요. 그건 초음파 센서는 그런 정도로 안 쓰고, 좀 한 10m, 수십 미터 단위로 멀리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이용해서 로봇이 지도도 그리고 자기 위치도 추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뭘로 하겠어요? 쓸 수 있는 센서가 몇 개 없어요. 라이다, 그러니까 레이저 센서, 카메라, 또 있어? 없어. 레이다가 있는데, 레이다는 레졸루션이 너무 좁아요. 레졸루션이 너무 나빠요. 그 결국 뭐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이 레이더 센서라고 보면, 라이다는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애들도 다 구별해요. 얘랑 다른 애라고 하는 걸 측정이 되는데, 레이다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이 두 개가 그냥 하나로 뭉쳐져서 보여. 레졸루션이 떨어져 갖고. 오케이? 그러니까 레이다는 뭐 못 써. 그러니까 결국 쓸 수 있는 센서가, 솔직히 고백하면 여러분 뭐 무인자동차니 뭐 어쩌고 난리를 쳐도 쓸 수 있는 센서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라이다 아니면, 그러니까 레이저 센서 아니면 카메라밖에 없어. 지금 현존하는. 그거 갖고 지금 모든 로봇, 모든 자동차 다 그거 갖고 쓰는 거야. 거리 측정하는 센서는. 자, 그럼 센서를 측정을 합시다. 근데 지금 뭐냐면, 자, 요 이제 좀 잠깐 가기 전에 요거부터, 요 노테이션 잘 보세요. 요 밑에 노테이션은 T는 현재 시간이고요. 현재 그 T라는 시점, 현재 그 T라는 시점. I는 I번째 랜드마크예요. 랜드마크가 I번째. 그리고 J는 그 새로 발견된 랜드마크를 J라고 보통 여기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다 건너뛰고 이제 이렇게 측정이 되면 이건 뭐겠어요? 이게 이제 측정에 대한 관련된 함수인데, 측정 모델 뭐 이렇게 불렀는데, 로봇이 딱 측정을 하면 거리하고 각도가 나온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탁 측정을 했더니 랜드마크까지, I번째 랜드마크까지의 거리, 현재 시간 T에서 I번째 랜드마크까지의 거리 R과 각도, 그 베어링 각도라고 하는데, 그 각도, 여기는 파이라고 했네요. 파이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 측정된 값이 이제 Z라고 하는 이제 벡터에 저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 맨날 그 측정할 때마다 그렇게 쌍으로 착착착착 나오겠죠? 그런데 근데 이거는 뭐냐면, 랜드마크가 I번째 랜드마크인 거고, 랜드마크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측정을 쫙, 라이다라는 게 거의 초당 몇십 번 정도 360도로 스캔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촥촥촥촥 계속 측정을 하거든. 오케이? 되게 자주 이게 나올 거고, I가 랜드마크 개수를 안다라고 어느 정도 안다라고 가정했으니까 그 개수만큼 탁 측정이 될 거라고. 그때까지 거리가 착착착, 거리하고 각도가 다 나올 거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전에 관측되지 않았던 랜드마크가 만약에 발견이 됐어. 그러니까 전체 개수는 아는데 처음에는 랜드마크 한 3개만 보이다가 로봇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3개가 아니라 5개가 보이네? 그럼 뭐예요? 기존에 보였던 3개 말고 추가적으로 한 2개가 더 보인 거잖아. 그거를 J라고 불렀어요. 추가된 애를 J라고. 그러면 그 추가된 J번째 랜드마크의 X하고 Y 값은, 이제 뮤는 이제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위치라고 합시다. J번째, 새로 발견된 J번째 랜드마크의 위치죠. XY니까. 각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 위치는 어떻게 내가 로봇이 이렇게 탁 움직여갖고 착 측정하는 순간에 J번째가 못 보던 J번째가 측정이 됐네?
그럼 걔의 위치는 처음에 어떻게 설정을 해주면 돼요? 걔의 위치는 내 위치를 어느 정도 추정한다라고 가정하면 내 위치에다가 거리하고 각도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거잖아. 이게 그 측정된 시간 t에서의 로봇의 위치잖아요. x와 y는 로봇의 위치. 이거니까 이건 로봇의 위치고 각도는 필요 없죠. 얘는 새로 발견된 제2번째 랜드마크의 위치. 그러니까 로봇의 위치에다가 측정된 값, 거리와 베어링 각도와 그 다음에 로봇의 헤딩 각도, 로봇이 포즈 XY 하고 각도가 있죠. 로봇은 헤딩하는 각도, 그걸 이용해서 뭐 사인 코사인 이거 하면 되잖아. 그치? 로봇의 위치 여기라고, 뭐 여기가 이제 XY 저기 세타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해요? 얘의 위치 X하고 Y는 뭐 뻔한 거지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요 각도 세타에다 여기 이게 세타라고 합시다. 요 세타에다가 각도, 측정된 각도 파이 그럼 이 각도가 나오잖아요. 그 각도에다가 현재 위치에다가 X하고 Y는 로봇의 현재 위치 X에다가 요 거리 R에 코사인 하면 요 코사인 요 각도 하면 요 위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인 하면 Y 위치가 나오잖아요. 그거야. 결국 뭐예요? 새로 발견된 랜드마크의 현재 그 초기 위치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내가 지금 로봇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갖고 너 거리 얼마 떨어지고 각도 얼마니까 너는 이 랜드마크는 거리가 얼마야 라고 알 수 있겠죠? 그거를 시작값으로 시작하는 거야. 이제 초기값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거를 이제 측정한 거죠. 그 다음에 뭘 계산해야 돼요? 이거는 딱 보는 순간에 비선형 함수네. 코사인 또 사인 들어갔으니까, 그치? 자코비안 구한다는 얘기가 나오겠지? 그런데 요거를 조금 이거는 이제 측정된 값이고, 측정된 값을 통해서 랜드마크의 위치를 아는 거고, 실제 측정은 뭐가 되겠어요? 실제 그 레인지 파인더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거는 거리와 이 거리죠. 거리와 각도죠. 뭐하고 뭐 사이에? 이거는 로봇과 랜드마크 사이에 거리, 얘는 각도, 그치? 그거가 측정될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측정된 모델은, 이건 측정 모델이고, 이건 랜드마크의 그 위치를, 새로 발견된 그 랜드마크의 위치를, 초기 값을 정해준다는 얘기고, 그쵸? 그러면 여기서 Q가 뭐죠? 바로 Q가 델타 T하고 델타를 곱한 건데, 그럼 델타는 뭐지? 델타는 바로 랜드마크의 X 위치와 X 값과 로봇의 X 값, 그 거리잖아. 거리 차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거는 X의 X 값의 차이, Y 값의 차이를 계산한 거를 델타라고 놓고, 델타 T하고 델타 하는 게 뭐예요? 이거 제곱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트랜스포즈, 이게 T가 트랜스포즈잖아요. 그럼 첫 번째 거를 쓰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뮤 J X 마이너스 뮤 T X 뭐 봐도 있고, 이게 트랜스포즈 하면 이게 위치가 바뀌죠? 이렇게 뮤 T Y 이것과 그 다음에 요거를 곱한다는 얘기잖아. 서로 곱하면 어떻게 돼요? Q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뮤 jx 마이너스 뮤 tx의 제곱 하고 뮤 jy 마이너스 뮤 ty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거리는 어떻게 계산하지? x의 값 차이 제곱 더하기 y의 값 차이 제곱 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준 거야. 루트를 씌워줬죠. 그럼 이건 아크 탄젠트로 구하면 되죠. 아크 탄젠트를 구하고 로봇이 향하고 있는, 현재 지금 향해 있는 각도를 빼주면
그게 이게 측정되는 거잖아. 이게 레인지 베어링 센서를 통해서 라이다랑 카메라를 이용해서 측정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측정 모델, 메저먼트에 대한 모델인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얘기하지만 계산을 해보면 결국 이거지. 이게 이거지 뭐. 계산을 해보면 이거 넌리니어잖아요. 비선형 함수잖아요. 아크 코사인에 루트 들어가 있고 그럼 당연히 비선형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얘도 자코비안을 구한다. 그래서 자코비안을 U에 대해서 아까 그 앞서 말한 요식, 요거와 요식을 뭐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연관되어 있는 변수가 뭐뭐뭐죠? 랜드마크의 위치 xy, xj, 뮤 jx, 뮤 jy 그 다음에 로봇의 위치 뮤 tx, 뮤 ty, 뮤 t 세타 변수가 5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코비안을 구해보면 첫 번째 요식을 뮤 tx에 대해서 편미분, 뮤 ty에 대해서 편미분, 뮤 t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 뮤 tx, 뮤 ty에 대해서 편미분 5번. 그리고 그 다음 것도 5번 편미분 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여기까지 참소리. 그럼 이게 자코비안인 거잖아. 그러면 결국 근데 이것도 디멘전이 안 맞죠? 매트릭스가 이거는 몇 바이 몇이죠? 2 x 5 매트릭스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잖아. 그래서 뭘 계산해줘요? 여기다가도 또 요걸 곱해주는 거야. 포맷 맞춰주려고. 2n 바이 뭐죠? 그러니까 아무튼 포맷을 맞춰주려고요. 매트릭스 크기 맞춰주려고. 끝이에요. 맞춰주면 끝났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뭘 계산한 거야? 지금 H 매트릭스를 그렇게 해서 구한 거잖아요. 시그마하고 QT는 다 구한 거고요. 그걸 이용해서 칼만 게인을 구하고 칼만 게인을 통해서 Z 이거 측정된 값이고요. 이건 아까 금방 얘기한 H 그 메저먼트 모델 그거 관련된 거고 그거 빼주면 되고요. 칼만 게인 위에서 구한 거 여기다 넣어주면 되고요. 그래갖고 뮤 로봇의 현재 위치를 계속 업데이트를 프리딕트 한 거에다 코렉션을 해갖고 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도 칼만 게인하고 컨트롤 CT 그거 관련된 거를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코베리언스도 업데이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익스텐드 칼만 필터를 이용해서 로봇의 현재 위치도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 있고 프리딕트하고 메저먼트한 거랑 지도의 랜드마크도 이걸로 위치를 계속 추정할 수 있다.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걸 동시에 하니까 슬램이라고 부르는 거야. 시뮬테이니어스 그러니까 동시에 로컬라이제이션 요쪽이 로컬라이제이션이고 요게 로컬라이제이션이고 and 매핑 어디 갔어? 매핑. 요게 매핑인 거예요. 새로 계속 매핑하는 거. 그리고 이건 코렉션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슬램이 되는 거예요. 이게 EKF 슬램인데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 EKF 슬램에 우리 이걸 이제 할 때는 요게 가장 큰 가정이었어요. 대응 관계를 알고 있다. 내가 측정하는 순간에 얘가 랜드마크가 아까 M이라고 썼는데요. M이 뭔지를 아는 거야. M은 정문까지의 거리다. 3은 전정까지의 거리다. 각도다. 랜드마크 3이 딱 3이라고 하는 어떤 랜드마크 세 번째 랜드마크가 측정되는 순간에 그거는 전정이고 이거 전정이네. 지금 측정된 값은 전정까지의 거리네. 그걸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코레스폰던스를 안다라는 거고 그거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과 더 가깝다라고 했고 그걸 위해서는 뭘 쓰냐면 계속 얘기하지만 이 책에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함수로 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게 측정 딱 하고 나니까 이거 측정된 값이 지금은 전정인 걸 아는 거고 공대라는 걸 아는 거고 그 다음 방법은 이게 전정일 확률이 몇 %고 정문일 확률이 몇 %고 그 라이클리후드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게 진짜 정문일 확률
그걸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함수를. 그렇게 쓰는 방법을 쓰면 조금 더 현실에 가까워져요. 오케이? 그래도 여전히 요 EKF 슬램은 내가 봐서는 이제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아. 이렇게 많이 안 써요. 그래서 칼만 필터는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 그 다음에 언센티드 칼만 필터는 그냥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거 정도만 칼만 필터는 이해하면 되고, 그걸 이용해서 슬램을 한다? 그거는 조금 좀 별로고, 거기서부터 이제 갈라지는 게 그래프 슬램이 있어요. 이 책에서 보면 지금 10장의 내용을 한 거고, 이 책의 10장 내용을 한 거고요. 11장에 보면 이제 그래프 슬램이 나와요.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그래프 슬램인데 여기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그래프 슬램에 대해서는 개념만 나와요. 본인이 그렇게 써. 여기 개념만 설명하고 자세한 거는 다른 책을 참조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프 슬램은 이제 지금 대세가 그래프 슬램으로 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라이다, 요즘 모든 그 센서, 아까 말한 카메라라든가 라이다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들이 그냥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어떤 그 랜드마크의 뭐 이름도 모르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코레스폰던스도 모르고 그냥 측정만 하는 거야. 거리만 계속 뿌려갖고, 그쵸? 360도를 뿌려갖고 측정을 한 데이터를 보면 그냥 그 점으로 보이잖아. 점의 어떤 그냥 집합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측정한 거 점, 다음 측정한 거 점. 그 점들의 그 연관관계, 그걸 이제 ICP라고 하는데, 그쵸? ITP인가? 이터레이티브 뭐 아무튼 그거의 연관관계를 계속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전에 측정된 라이다에서 측정된 점들과 다음 순간에 라이다에서 측정된 점들 사이에 이 그냥 그림으로서의 관계를 계속 그걸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한 바퀴 다 돌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라이다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보면요, 로봇이 출발해서 자기 자신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반복해서 이 어떤 위치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계속 가잖아요. 계속 가면서 측정하잖아요. 그럼 오차가 계속 쌓여요. 그래프 슬램 쓰면. 그래서 그림이 점점 이상한 모양으로 틀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긴 복도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 로봇이 움직이면 라이다를 통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하게 이렇게 꼬여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한 바퀴 돌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돌아오면, 그러면 이렇게 막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계산이 되다가 여기하고 이 점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가 어느 순간 탁 이렇게 휘어졌던 게 다시 정합이 된다고 하죠. 정합이 돼서 이 점이 이 점이랑 원래 이 점이 이 점이었구나 라고 하면 이 모양이 다시 펴져 갖고 요 모양이 이런 식으로 네모지게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실습을 할 건데, 보통 그 로스라고 하는 데서 지원해주는 지매핑 같은 거, 지매핑 한번 돌려보면 그 시뮬레이션 상에서 돌아요. 그래서 로봇을 막 돌려보면 지도를 정확하게 그리려면 계속 반복해서 어떤 지역을 계속 돌아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한 군데를 계속 가면 지도가 한쪽 방향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돌리면 지도가 점점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확한 지도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그게 그래프 슬램이고, 요즘은 그래프 슬램이 완전 대세가 된 것 같고, 다들 그거 하고 있고요. 그래프 슬램, 지금 근데 모든 슬램 얘기를 다 2D로 했잖아요. 2차원 평면에서. 그런데 라이다도 그렇고요, 카메라도 그렇고, 이 3차원 라이다도 있거든요. 그리고 카메라는 당연히 3차원이고, 그리고 뎁스 카메라까지 쓰면 3차원 뎁스 정보가 나오잖아요. 물론 포인트로 나오지만 그걸 이용하면 3D 슬램도 될 수가 있어요. 3차원 공간의 어떤 슬램. 그건 이제 아까 말한 그래프 슬램을 3차원으로 확장하면 그게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연구 가지는 로봇이 한 대가 아니라 로봇이 여러 대, 멀티 로봇을 이용해서 슬램을 돌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한 대가 아니라 로봇이 여러 대면 그 정보를 공유를 하면 훨씬 더 빨리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로봇 한 대 갖고 막 힘들게 복도를 막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그리는 것보다 여러 대가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그리면 되겠죠.
물론 그 로봇의 능력치, 아까 말한 무슨 베리언스라든가 메저먼트에 대한 베리언스, 모션에 대한 베리언스가 동일하다면 좀 쉽지만 이 각각의 로봇의 능력치가 다 달라. 그러니까 어떤 로봇은 되게 정확하게 그려. 라이다가 되게 좋아. 어떤 로봇은 라이다가 후졌어. 혹은 어떤 로봇은 바퀴가 잘 미끄러지는 좀 후진 로봇이고 어떤 로봇은 굉장히 막 바퀴도 안 미끄러지고 되게 좋아. 그럼 이런 능력치가 다른 애들끼리 섞어서 슬램을 한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가 확장돼 갈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면서 슬램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그 기업들이 뭐 자율주행차 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슬램 뛰어들고 있어서 현대, 기아, 뭐 미국의 포드, 뭐 테슬라, 뭐 다 지금 보면 슬램 엔지니어 찾고 있고요. 아무튼 그 센서 퓨전 찾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딥러닝 관련된 거를 많이 찾고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지금 내용들은 모델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모델이 있어야 돼. 리니어든 넌리니어든 모델을 이용해서 지금 모든 걸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카메라 정보랑 이런 것들에서 모델을 뽑아내 갖고 하는 방법이 전통적인 방법인데 그런 모델 없이 그냥 정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냥 바로 하는 거. 딥러닝이 바로 그런 거죠. 오케이? 그래서 최근에는 딥러닝을 써갖고 내비게이션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내부의 어떤 뭐 지도를 그리고 뭐 모델 만들고 뭐 이런 것도 하긴 하지만 그런 거 없이 바로 그냥 데이터 들어오면 그걸 기반으로 이쪽으로 가야 된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바로 판단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모델이 없는 거죠. 모델 프리겠죠. 모델이 없다. 그럼 모델 프리라고 많이 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슬램은 끝났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게 이제 6.4장까지고요. 이거 저 매트랩에 요거 지금 위에 링크 하나 있죠? 요 링크가 피터 코르크라고 이 책 저자가 여기 이제 툴박스 만들어서 매트랩 소스 코드 다 만들어 준 거니까 테스트 해보세요. 이거 여러분 이 툴박스 깔고 나서 실행해야 돼요. 실행하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뭐야?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아니야?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대각선. 왜냐면 이게 지금 3x3인데 이 세 군데에다가 이걸 쓴 거잖아. 0.01 소리 0.005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제곱 베리언스니까. 이렇게 베리언스 만들어주고 이건 지도 그리는 함수고요. 나중에 여러분 써보세요. 이건 이제 비클을 그냥 랜덤하게 움직이는 비클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출발해 갖고요. 그냥 지도를 이 지도 20바이 여기 보면 지도가 20이라고 했으니까 20바이 20이죠. 20바이 20짜리 지도 안에서 막 랜덤하게 막 움직이는 거야.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모션 모델이지. 로봇의 모션 모델이고요. 이건 이제 자동차 이 모델을 뭘로 쓰느냐? 아까 말한 그 벨로시티 베이스드 그걸로 할 건데 그 와중에 바퀴의 이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 바퀴를 옆으로 배치할 거냐? 앞뒤로 배치할 거냐? 바퀴를 4개를 쓸 거냐? 4개를 쓰면 자동차 모델이 되고 앞뒤로 쓰면 자전거 모델이 되는 거고 옆으로 놓으면 디퍼런셜 모바일 로봇이 되겠죠? 이 세 가지 타입에 대해서도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그 모델만 달라지는 거지 이 칼만 필터나 슬램의 구조가 바뀌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그 모델을 쓴 거고 그 다음에 이 비클에다가 여기다 이제 랜덤 패스를 쓰도록 이 지도에서 랜덤 패스로 아까 말한 랜덤 패스로 움직이도록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죠. 센서는 레인지 베어링 센서 거리하고 각도를 측정하는 센서고 이 비클 여기서 말하는 비클에다가 이 지도 안에서 W라고 여기서 이제 W가 나오잖아. 이 W가 이제 코베리언스지. 측정 센서가 갖고 있는 코베리언스죠. W. 뭐 그것도 아까 말한 이런 식으로 코베리언스 형태로 매트리스 형태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EKF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매트랩에서 워낙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EKF 쓰잖아. 비클과 근데 비클에 저기 코베리언스 P0 그다음에 센서 또 이거 측정에 관련된 코베리언스를 이용해 갖고 돌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돌리면 막 돌아다니면서
로봇의 현재 위치는 여러분 여기 좀 이렇게 해보면 쭉 키워보면 로봇의 실제 움직인 게 빨간색이고 빨간색이 실제 로봇이 움직인 거고 파란색이 칼만 필터를 통해서 추측한 거야. 로컬라이제이션 한 거고 이건 로컬라이제이션 한 거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측정을 막 하죠. 여기 이쯤에서 이제 막 측정을 촥 한 거지. 이렇게 촥촥촥촥촥 했겠지. 레인지 베어링 센서로 측정했더니 여기까지 이 랜드마크까지의 거리, 이 랜드마크까지의 거리, 이 랜드마크까지의 거리, 이 랜드마크까지의 거리. 이런 랜드마크는 이게 1번 랜드마크, 이게 2번, 이게 3번 이런 거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4번, 5번, 6번, 6번, 이게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다 알고 있다라는 상태고 그럼 여기서 측정을 딱 했더니 2번까지 거리 얼마, 각도 얼마, 3번까지 각도 얼마, 거리 얼마 이걸 알고 그 다음에 요 위치 가서 또 측정하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뭘 알아요? 번호만 아는 거지 위치는 모르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 위치 로컬라이제이션도 알면서 실제 여기서 보면 실제 랜드마크는 여기 있었는데 실제 랜드마크는 여기 보면 이 다이아몬드처럼 있는 건데 이게 실제 그 랜드마크인데 EKF 슬램을 써갖고 추측된 거는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파란색이라고 말해놓고선 빨간색을 쓰는 건 뭐야? 파란색 요거 위치 조금씩 여기 보면 여기 실제 위치랑 좀 다르죠? 실제 위치는 여기인데 여기라고 해놓고선 추측한 거지 EKF 슬램으로 그쵸?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아니 녹색이네요 쏘리 여기 녹색으로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코베리언스 그쵸? 배치가 좀 코베리언스 모양이 좀 다르죠? 여기 이렇게 기다랗고 그치? 여기 기다랗고 여기는 되게 머네요 그쵸? 그치? 이건 코베리언스 표현한 거 오케이?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차가 많네 심하네 그쵸? 오차가 적은 애들은 뭐겠어요? 이런 애들 좀 작고 여기는 특히 적네요 여기는 오케이? 이게 지금 실습 예제고요 요거는 한번 해보세요 이건 너무 쉬워요 그냥 돌리기만 하면 1000번 돌리죠 계속 돌리면 계속 반복해서 돌리면 돌릴수록 이 정확도가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코비런스는 점점 줄고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해당하는 코비런스는 점점 줄고 로봇의 위치와 지도 랜드마크의 위치는 점점 정확해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최종 결과 표현한 거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파티클 필터를 넘어갑니다. 파티클 필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개념 자체가. 근데 이게 더 많이 써요. 요즘은 로컬라이제이션은 파티클 필터를 더 많이 쓰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칼만 필터,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 혹은 언센티드 칼만 필터를 써서 로컬라이제이션을 해도 되고 그건 뭐야? 이 세 가지는 바로 노이즈가 이 가우시안 분포다라는 제일 기본 모든 불확실성은 가우시안 분포다라고 하는 기본 그 가정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양날의 검이라고 하나요?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나쁜 거일 수도 있어. 근데 세상에 이 노이즈 대부분의 노이즈는 어느 정도는 가우시안 노이즈로 가정해도 웬만큼 다 통해요. 그 경우에는 아까 말한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 혹은 언센티드 칼만 필터 같은 걸 써갖고 해결하면 되고 그 와중에 노이즈도 가우시안인 것뿐만 아니라 시스템이 선형이야? 그러면 그냥 칼만 필터를 쓰면 정답까지 바로바로 수령합니다. 그런데 그 둘 다 아니야. 노이즈는 막 뭔지 모르겠어. 노이즈가 가우시안인지 지 맘대로인지 전혀 모르겠어. 시스템이 선형인지 비선형인지는 여기서는 중요하진 않고 그냥 아무튼 노이즈가 지 맘대로야. 그러면 어떻게 못 써요. 이 앞서 말한 칼만 필터는 아예 다 쓰지를 못해. 그럼 이때는 어떡하지? 바로 이때 나온 게 여기 몬테카를로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실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름은 파티클 필터입니다. 파티클 필터라고 하고 이것도 결국에는 에스티메이터예요. 아까도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칼만 필터가 스테이트 에스티메이터 하는 거라고. 파티클 필터도 뭔가 무슨 조그만한 파티클을 먼지 같은 거를 걸러내는 파티클 필터가 아니고
왜 파티클이란 이름이 붙었는지는 이제 알려줄게요. 이것도 에스티메이터예요. 근데 몬테카를로 에스티메이터야. 몬테카를로가 뭐지, 여러분? 혹시 알아요? 지현 학생? 몬테카를로가 뭔지? 몬테카를로가 지역 이름이잖아. 응? 그 저기 몬테카를로. 몬테카를로 여기잖아, 여기. 아우, 살기 좋은 동네. 여기가 어디냐면 지중해에 있는 그 엄청 아름다운 휴양지 여기 여러분, 내가 잠깐 여기잖아, 몬테카를로는 되게 아름다운 그 모나코의 어떻게 보면 수도 그런 데인가? 여기 휴양 도시. 뷰 오브 몬테카를로. 여기 완전히 전 세계 정말 갑부들만 여기 산다는. 여기에 뭐가 많아요? 카지노가 유명해요, 여러분. 여기 카지노. 돈 많으니까. 카지노가 엄청 유명하죠. 그래서 몬테카를로라고 하는 그 얘기는 그냥 도박. 이건 좀 너무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 도박이라는 표현에서 좀 그렇다. 그럼 뭐냐면 그냥 확률. 도박이 확률이잖아. 그냥 확률에 뭔가 이렇게 좌우되는 그런 거를 몬테카를로라고 해요. 결국 뭐냐면 지금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파티클 필터는 결국 모든 걸 확률에 맡기겠다. 결국 뭐냐면 이게냐면 에스티메이터라는 게 말이 되는 게 지금 로봇이 어디에 있지? 뭐 대충 이 근처에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바로 확률이고 그게 도박이잖아. 너 이게 지금 나도 잘 몰라요, 여러분. 나도 포카 잘 몰라. 블랙잭 잘 몰라. 아무튼 내가 이길지 딜러가 이길지를 모르는 거 아니야. 확률 싸움이잖아. 아마 내가 더 패가 좋을 것 같은데? 더 나쁠 것 같은데? 이런 확률을 갖고 뭔가 갬블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몬테카를로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몬테카를로 갬블을 하겠다는 거야. 위치를 이걸 것 같은데 확률로 얘기하겠다. 그래서 몬테카를로 에스티메이터, 몬테카를로 로컬라이제이션. 여러분 로스에서 쓰고 있는 로컬라이제이션 위치 추정하는 가장 유명한 게 AMCL이에요. AMCL. 이게 어댑티브 몬테카를로 로컬라이제이션이거든. 이거야, 이거. 파티클 필터 쓰는 거야. 칼만 필터 안 써. 거기 로스에서는 기본 제공해 주는 게 파티클 필터입니다. 자, 파티클 필터는 금방 얘기한 대로 그래서 수식이 간단해요. 확률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절차 무지하게 간단해요, 여러분. 이론도 별로 없어. 그냥 처음에 n개의 여기 이제 파티클이란 여기서 표현 쓰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파티클 필터. n개의 파티클을 그 로봇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후보, 그러니까 이 파티클의 의미는, 파티클은 로봇 위치의 후보라고 보면 돼요. 파티클은 아마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인 거야. 그러면 그 n개를 이건 여러분이 세팅할 수 있어요. n개를 뭐 10개를 할 거냐, 뭐 10,000개를 할 거냐, 뭐 10만 개를 할 거냐, 100만 개를 할 거냐. 이건 여러분 마음이야. 많이 하면 더 좋고요. 그런데 힘들어, 계산하기가.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가 굉장히 좋으면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를 쓰고, 컴퓨터가 후졌으면 100개, 200개 쓰고. 그러면 당연히 계산을 조금 하면 뭐가 돼요? 좋아질 확률이 낮지. 모든 게 확률이야. 그치? 그래서 이게 파티클이라는 게 로봇 위치 후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무 간단해. 이 지도 안에서 로봇이 지금 어디 있을까? 그러면 처음에 시작은 이겁니다. 파티클, 여러분이 정한 초반에 파티클 10,000개든 10만 개든 뿌려요. 뿌린다는 표현 써요. 그냥 랜덤하게 그 파티클을 배치를 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반대로 뭐냐면, 로봇이 반대로 얘기하면, 파티클 뿌린다는 표현을 반대로 얘기하면, 로봇이 지금 어디 있지? 지금 여기 이 네모칸 안에서 어디 있을까? 그냥 로봇이 사전에 아무 그 정보가 없으면, 내가 진짜 아무 정보가 없으면 로봇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찍어야지. 찍는 거야. 몇 번 찍어? 10,000번을 찍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찍어? 막 찍으면 되죠? 나는 좀 막 찍잖아. 굉장히. 이게 막 찍잖아요. 10,000번. 10,000번 찍은 거야. 10,000번의 개스를 한 거지. 이게 마치 이게 점이잖아요. 로봇이 여기 있을걸?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딱 보니까 파티클로 보이는 거야. 점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이게 파티클인데 처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 그래서 파티클 한번 뿌려요. 랜덤리 디스트리뷰티드. 랜덤리 디스트리뷰티드. 그러니까 그냥 무작위로 뿌린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스페이스 안에서 뿌려. 그리고 모든 파티클들은 처음에는 똑같은 확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파티클의 그러니까 파티클이 뭐야? 이 위치 후보잖아. 그러면 이 위치에 있을 로봇의 확률은 이랑 여기에 있을 확률이랑 여기에 있을 확률이랑 여기에 있을 확률이랑 여기에 있을 확률은 다 똑같다는 얘기야. n등분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만약에 파티클이 100개면 여기에 있을 확률은 100분의 1이죠. 여기에 있을 확률도 100분의 1이고 여기에 있을 확률도 100분의 1이죠. 완전히 갬블이지. 갬블. 여러분 룰렛이잖아. 룰렛 돌리는 거 기억나요? 룰렛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이렇게 해갖고 여기 숫자 이렇게 막 써있잖아. 그리고 돌리잖아. 이거 뺑 돌리면서 여기다가 반대로 쇠공 하나 탁 돌리죠. 굴리죠. 그 쇠공이 어디에 갈지 확률이 뭐야? 랜덤하게 디스트리뷰티드 돼 있지. 여기 어디가에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갬블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난 여기에 올 거야 라고 돈 거는 거잖아. 그래서 몬테카를로야. 똑같이 100분의 1 확률로 100개를 뿌린 거예요. 근데 100개의 100분의 1 확률로 탁 하면 뭐야? 이 중에 어딘가에 하나 있겠지. 왜? 다 합치면 확률이 1이잖아. 그럼 이 중에 하나는 걸릴 거 아니야. 응?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본인일 거라고 생각하고 갬블을 하는데 절대 본인은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갬블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래서 아무튼 뿌리는 거야. 초반에는 그렇게 뿌려요. 여기까지 쉽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뭐예요? 업데이트를 해요. 스테이트 업데이트. 이거는 우리 앞에 설명한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 혹은 칼만 필터랑 똑같아요. 결국 뭐냐면 100개의 후보 위치가 나온 거지. 100개 후보 위치. 그 100개 후보 위치에서 로봇들이 그 다음 순간에 뭐겠어요? 움직이잖아. 어떻게? 저기 아까 말한 벨로시티 모델이든 벨로시티 베이스 모델이든 오도메트리 베이스 모델이든 뭐가 됐건 그 위치에서 다음 위치는 로봇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로봇이 처음에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움직이고 방향까지 정해져 있었다면 얘는 이렇게 움직였을 거고 얘는 이렇게 움직였을 거고 이렇게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각각 움직였겠지? 100개 후보 위치에서 로봇이 100개가 각각 알아서 움직였겠죠? 움직인 거야. 움직이고 나서 이제 측정을 하죠. 느낌이 아까 칼만 필터랑 절차는 비슷하죠? 그 다음에 측정을 해요. 측정을 쫙 했어. 각 위치. 그러니까 로봇이 측정을 한 번을 하겠지. 움직이고 측정하고 움직이고 측정하고 움직이고 측정하고 측정을 딱 하고 나면 측정된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쵸? 측정된 값을 기준으로 봤더니 로봇이 만약에 여러분 측정을 딱 했더니 측정된 모델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 로봇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했더니 이런 모양이 측정이 됐어. 이렇게. 로봇이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볼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측정을 했어. 이렇게 측정을 했더니 요런 모양이 나오는데 측정했더니 요 모양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중에서 이 100개의 점 중에 아까 그 측정된 개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애가 누구야? 이 코너 근처에 있는 애들이 아무래도 저렇게 될 확률이 높겠죠. 측정이. 그러니까 얘랑 근데 얘는 또 이 방향으로 가잖아. 그럼 얘는 아닌 것 같고 얘도 좀 측정이 잘 될 것 같고 얘도 아이고 소리 얘도 그렇게 측정될 것 같고 얘도 그렇게 측정될 것 같고 그쵸? 이런 몇몇 애들은 측정된 그 값이 잘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머지 이런 애들 나머지 여기 있는 애들은
만약에 로봇이 여기 있었다면, 이전에 여기 있었다면, 이렇게 측정될 리가 없는데? 이렇게 측정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쵸? 그럼 그걸 기반으로, 그 측정, 이게 측정이죠. 이게 측정이고, 이게 이제 모델인 거지. 응? 그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한 다음 순간에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 그 두 개의 오차를 딱 보니까, 어떤 애들은 좀 진짜 그 위치에 있을 것 같은 확률이 높고 어떤 애들은 정말 얘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거 이 측정된 값과 아까 말한 이렇게 여기서 측정된 요 값과 그러니까 이거지 참 소리 측정된 값과 실제 로봇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렇게 측정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렇게 측정될 것 같은데 그 두 개의 차이를 이용해서 아까 웨이트를 조정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게 두 개가 맞으면 두 개가 퍼펙트하게 맞으면 어떻게 돼요? 퍼펙트하게 맞다는 얘기는 처음에 랜덤하게 여기 위치일 거라고 찍었는데 찍고 나서 로봇이 뭐 한 1초 동안 움직였어. 그럼 움직이면 여기로 갔겠죠? 여기로 가고 나서 측정을 딱 실제 딱 했더니 이렇게 측정이 됐겠죠? 한 거랑 여기에 만약에 실제 로봇이 여기서 이렇게 온 거라면 측정이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추측한 거랑 프리딕션 한 거랑 실제 측정해 본 거랑 딱 비교를 했더니 딱 맞아. 그럼 맞은 거 아니야. 그 위치네. 근데 그게 좀 비껴놨어. 그러면 아까 그 찍은 그 위치가 조금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아예 안 맞아. 그러면 그 위치는 아니야. 그거예요, 그거. 그 금방 얘기한 그런 그 비슷한 정도를 웨이트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해서 여기서 웨이트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해서 결국에는 다시 확률적으로 다시 그걸 또 뿌리는 거예요. 다시 또 파티클을 뿌려요. 그 다음 순간에. 또 10,000개를 뿌려. 그런데 뿌릴 때 어떻게 100개를 10,000개를 다시 뽑는 혹은 100개를 다시 뽑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있어요. 첫 번째가 처음에는 웨이트가 모든 100개의 파티클이 웨이트가 다 똑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아까 룰렛하고 비슷하게 설명을 하면 룰렛하고 비슷하게 설명한 처음에는 다 이 웨이트가 다 동간격이었어. 아까 말한 100분의 1 간격이었어. 그런데 금방 얘기한 대로 얘는 측정된 거랑 프리딕션 한 거랑 되게 비슷한데? 비슷하면 어떻게 해요? 비슷하면 걔 웨이트를 키워. 바로 요 전 페이지에서 요거 키운다라고 했죠. 요 식을 이용해서 키워요. 키우고 나면 웨이트가 이렇게 어떤 건 웨이트가 커지고 어떤 건 웨이트가 작아지고 이렇게 달라진다고요. 그 결국 뭐예요? 이 웨이트에 해당하는 요 파티클이 실제 그 로봇의 위치일 확률이 높은 거야. 얘는 되게 작은 거고 확률이 낮은 거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랜덤하게 뽑아요. 그게 이제 파티클 필터의 묘미야. 모든 건 항상 랜덤하게 뽑아. 그러다 보면 좋은 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위치에 있어도 우연히 찾을 수 있어요. 단점은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어. 정확한 위치를 알아도 그 위치를 100% 위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위치가 될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만 얘기하지 절대 그 위치가 100% 확률로 그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 항상 확률로 얘기해서. 그래서 그 위치에 있을 확률이 99.99999%입니다. 라고만 얘기하지 절대 100%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웨이트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을 때 두 번째에서 그 파티클을 뽑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룰렛 방식이 있고 아까 말한 룰렛 혹은 스토캐스틱 유니버설 샘플링이 있는데 이건 뭐 그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첫 번째 방법은 그냥 100번을 계속 랜덤하게 뽑는 거예요.
한 번 뽑고 랜덤하게 뽑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뽑고 그 다음 또 뽑고. 그러니까 이건 진짜 계속 룰렛 계속 100번 돌리는 거지. 그치? 그런데 요 방법은 근데 이거는 그냥 100번을 해야 되잖아. 귀찮잖아. 그리고 확률이 높을 수 있는데 확률이 높은 것만 많이 뽑힐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얘는 점점 얘네들은 잘 안 뽑힐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요 스토캐스틱 유니버설 방법은 모든 그 100개를 등간격으로 뽑아. 그러니까 하나를 딱 뽑고 나면 그걸 기준으로 360도를 100등분하면 3.6도죠. 3.6도 간격으로 무조건 뽑아요. 그럼 뭐냐면 당연히 이렇게 확률이 웨이트가 이렇게 넓은 쪽이 당연히 많이 뽑히죠. 그런데 여기 작은 확률도 뽑힐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방법도 많이 씁니다. 이거는 근데 한 번만 룰렛 돌리면 그 다음에 그냥 100번이 저절로 나오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요렇게 이건 이제 리샘플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파티클 필터에서 중요한 게 리샘플링이야. 그 리샘플링은 웨이트에 비례해서 비례라기보다는 웨이트에 어느 정도 디펜던트 해갖고 할 수 있다. 요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파티클 필터까지 이게 답니다, 여러분. 파티클 필터까지 다 했어요. 오케이? 요게 이제 여기 이제 우리 그 써있는 여기 있네요. 파티클 필터. 이렇게 돼 있어요. 파티클 필터. 점이야. 그래서 실제 로봇은 여기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이제 다 랜덤하게 이렇게 분포되고요. 여기 이거 돌려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분포되고요.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실제 있을 확률 높은 곳으로 모이긴 모여. 이제 여기로 이렇게 모여. 근데 실제 로봇은 여기 있지만 정확도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높아지거든요. 마치 수렴하듯이. 그런데도 이런데도 찍혀요. 여기 있을 확률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잘못된 오차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근데 실제 로봇이 정말 여기 있었을 수도 있어. 근데 얘가 실수로 막 여기 있다라고 막 계산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어떤 특이한 상황을 얘는 이걸로 극복할 수가 있어요. 확률로 극복하는 거야.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곳으로 수렴해요. 근데 여전히 한참 돌려도 정확한 이 위치를 찾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이 위치를 찾는 게 아니고 이 근처 위치를 찾아요. 계속. 그래서 아무리 돌려도 계속 이 근처라고만 해. 그러니까 확률이 99. 몇 %로 그냥 계속 그렇게 가요. 오케이? 근데 지금 이게 훨씬 더 많이 써요. 칼만 필터를 이용한 로컬라이제이션보다 내가 보던 파티클 필터가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왜냐? 노이즈랑 이런 것들이 가우시안이어야지만 칼만 필터를 쓸 수 있는데, 이거는 가우시안이 아니어도 되거든. 그러니까 가우시안 아닌 게 훨씬 더 현실을 잘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파티클 필터가 최근에는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습할 로스에서도 그래서 요 파티클 필터의 다른 이름인 몬테칼로 로컬라이제이션, 어댑티브 몬테칼로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AMCL로 기본 패키지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으로 6장은 끝내고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실습, 로스를 이용해서 실습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